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을 앞두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온갖 희한한 사연을 다 듣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진짜 많고 별 시덥잖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동안 남편이 강아지한테 못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보다 더 기구한 사연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 뜻대로 사법고시까지 포기한 채 남편 뒷바라지를 했죠. 남편이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저 때문인 것 같다며 내조나 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 미래는 포기한 채 오로지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시어머니가 친구분과 하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요. 제가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제 곧 판검사 될 건데 이혼한 것쯤이야 뭐가 흠이겠어. 그런데 애가 얼마나 독한지 우리 아들한테 떨어지라고 내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그걸 버틴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눈치껏 떨어져줘야 우리 아들 집안 좋은 여자 만나서 새장가 들 거 아니야. 내가 속이 터져서 평생 없던 화병이 다 생겼다니까. 집안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아니 솔직한 말로 지 엄마가 멀쩡했으면 아버지가 바람이 나고 처자식을 버렸겠어? 뭔 일이 있어도 있었겠지. 딸내미 팔자지 엄마를 닮는다더니 남편 앞길 막는 사주도 물려받은 거 아냐. 그럴지도 모르지. 아유 속상해. 우리 아들 사법고시만 붙으면 집안 빵빵한 며느리들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줄을 설 텐데 지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우리 아들이 나중에 판검사 되고 성공하려면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 마누라가 아버지 바람나고 계모 밑에서 없이 자랐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봐? 격 떨어져서 나는 그 꼴 못 봐. 그때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전화위복이랄까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모든 게 짜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희 집안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새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식모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엄마와 단둘이서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위암이 진행된 상태라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던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선영이는 똑똑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처럼 손에 물 묻히는 일 하지 말고 곱게 그렇게 살아.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장례를 치르는데 너무도 황망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병이 난 건 다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바람난 남편에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이혼에 홀로 자식을 키우는 동안 엄마는 뜨거운 불덩어리를 속으로만 삼키면서 화병을 키웠을 겁니다. 토해내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했던 화는 암덩어리가 되어 순식간에 몸 안에 퍼졌겠죠. 그 생각을 하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프거나 아플 때만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너무 분해도 눈물이 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단칸방에 돌아오던 날
저는 2년 만에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양심이나마 남아있어서 혼자 남은 저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엄마 잃은 자식을 나 몰라라 한다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기 싫었던 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와 살던 집은 빼기로 했다면서 저를 처음 보는 그곳으로 잡아 끌다시피 하며 데려갔죠. 그곳에는 엄마를 쫓아냈던 그 여자와 저랑 연년생인 여동생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가 네 집이야. 괜히 콩가루 집안인 거 티 내지 말고 새엄마한테 꼭 엄마라고 부르고, 동생도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네가 다 받아줘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말이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던가요? 아빠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딸에 대한 연민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어머, 애가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귀여운 구석이 하나도 없고 대가 엄청 세네. 우리 딸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복잡한 심정으로 그 집에 들어가던 날, 분노를 억누르려고 입술을 앙 다물고 있는 저를 보며 그 여자가 던진 첫마디였어요. 저를 고가운 듯 흘겨보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 눈빛으로 절 쳐다봤으니까요. 겨우 13살짜리 애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는지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걸핏하면 저한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걷어주는 애도 모르고 말야. 고아원에 가서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날로 바로 머리 깎고 쫓겨날 줄 알아. 아니 이제 보니 눈 똑바로 뜨고 달려드는 게 지 엄마랑 아주 똑 닮았네. 그래 그 독한 피가 어디 갈까?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여튼 못 배운 티를 꼭 내요. 억울해서 화라도 낼라치면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은 불호령과 함께 손바닥이 날라왔죠. 걸핏하면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그 입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언급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기를, 그래서 눈 뜨면 어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빌고 또 빌었건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더디게 흘렀어요. 엄마의 유언이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살라는 것이었는데 제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학교 가기 전에 식구들 아침밥을 차려놓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청소며 빨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식모살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밥보다 눈칫밥을 더 많이 먹은 저는 일찌감치 성장이 멈춘 탓인지 구실 맨 앞자리에 앉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1살 터울의 배다른 동생 주영이는 키도 크고 피부도 뽀얀 게 그야말로 공주처럼 자랐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서 그런지 구김살도 없었죠. 하지만 한창 사춘기였던 저에게는 그런 모습마저 상처가 됐어요.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너무도 다른 동생과 저의 처지가 비교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생이 예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을 때마다 저는 더 우울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것 말고는 제가 이 비루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하면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는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명문대가 아니면 서울로 보내줄 리가 없었고,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안 보내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남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생겨서 그런지 아빠는 선뜻 대학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해. 내년이면 주영이도 대학에 가야 하고 돈 들어갈 데가 많아.
서울대 법대생이면 그 뭐냐? 과외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처음으로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라도 써야 하나 고심하던 중이었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일주일에 3-4번씩 과외를 하고 학교 앞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방학이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했죠.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늘 다음 달 생활비,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아빠와는 거창하게 인연을 끊을 필요도 없이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레 왕래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간 건 제 결혼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천륜인데 결혼한다는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를 바란 게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뭐 고시생? 네가 공부만 하다가 기어이 미쳤구나. 방검사 만나 결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는 갚아야 할 거 아냐? 여보, 잘난 당신 딸내미가 무슨 계산이 있겠지. 아무 생각도 없이 결혼을 결심했을라고? 신랑 쪽 집이 엄청난 부자인가 보지. 제가 결혼을 결심한 상대는 저보다 3살 많은 과선배였어요.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외동아들이었죠. 저희 둘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계속된 사법고시 낙방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오빠와 고단한 삶에 찌들어 있던 저는 유난히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마음을 터놓으며 고시 준비를 한 지 1년. 오빠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어차피 함께 고시 준비할 거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요. 저 역시도 싫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함으로써 진짜 그 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던 탓에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도 컸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때 연락해. 그 전까지 너는 내 딸 아니다.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헛똑똑이가 따로 없네. 설마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이런 걸 기대하고 온 건 아니지?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서 나는 딱 이런 존재였지. 오랜만이라서 잊고 있었나 봐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신랑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말을 기대한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물론 둘 다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나서 결혼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의 제 삶은 워낙 힘들고 외로웠기에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복잡한 집안 사정을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온 제가 오빠한테만큼은 불행한 가정사, 힘들었던 지난날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 모든 허물을 알고도 저를 보듬어주고 결혼하자고 기꺼이 청해준 오빠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습니다. 결국 혼주석을 비워둔 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때 인사드리러 가자며 저를 위로했죠. 고시촌 인근에 있는 낡은 주택 2층에 신혼집도 마련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집 전세금만큼은 당신이 해주시겠다며 시어머니가 돈을 대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 TV며 냉장고며 신혼살림을 장만했죠. 생활비 때문에 오빠와 저 둘 다 과외를 계속해야 했지만 비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고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충만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법고시 2차 시험까지 붙었지만 면접에서 완전히 얼어붙는 바람에 떨어졌고요. 오빠는 2차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취직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그러하지만 다음 시험은 꼭 붙을 것만 같았거든요. 공부한다고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겠니? 밥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는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자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공부에만 집중한다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판검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오빠는 저를 설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덕분에 단골도 제법 많았죠. 청상과부의 몸으로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길바닥에 좌판을 펼치고 이것저것 안 팔아본 게 없다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고생했던 지난 시절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을 끔찍이도 아꼈고요. 오빠도 어머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하고 좀 효자야? 내가 진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모진 세월을 버텼지. 우리 아들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어. 벌써 귀신 됐지. 같은 여자가 봐도 시어머니는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어요. 혼자 몸으로 힘들게 저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난 엄마 생각도 났고요. 일찍 돌아가신 엄마한테 못다한 효도, 시어머니께 대신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너는 눈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 하는 거냐? 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 아휴 됐다.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영. 이래서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 했어요. 제가 더 잘하면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지금 팔자 편하게 공부나 하고 있을 때야? 우리 아들이 먼저 사법시험을 붙어야 집안이 원만하게 돌아갈 거 아냐? 다른 집 며느리는 남편 판검사 만드댔다고 절에 가서 베기기도 한다더만 내일 모레 환갑인 나 혼자서 아들의 며느리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너는 그러고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디? 저나 오빠 둘 다 합격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니 답답해서 그러시는 모양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본심은 그게 아니더군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아들 하루하루 피 말라가는 모습 내가 못 보겠어. 너 사법고시 당장 그만두고 남편 뒷바라지에만 집중해. 솔직히 남편이 판검사 되면 너도 같이 신분 상승하는 거잖아. 만에 하나라도 네가 먼저 시험에 붙으면 아유 퇴퇴 괜히 입살이 보살될라. 여튼 행여라도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말고 조신하게 내조나 해. 말문이 막혔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시험이야 언제든 다시 보면 되지만 괜히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슬러서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모녀지간의 정에 굶주려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던 저에겐 변호사나 판검사가 돼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신부는 하루아침에 식모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계모 밑에서 그렇게도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예, 이번 주말에 우리 계모임에서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가서 먹을 김밥 좀 싸라. 어디 보자. 넉넉하게 한 100줄 싸면 되겠네. 그 정도는 금방 싸지? 시어머니가 단풍놀이를 가는 그날 전 혼자서 재료 준비하고 김밥 100개를 마느라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본 개원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시장에서 채소 가게 하는 전주대기 오늘 김장을 한다는데 그 집 며느리가 아프다잖니. 가서 김장 좀 도와줘야지. 예전에 우리 가게 옆에서 장사하던 아저씨가 이번에 자그마한 상가 건물을 샀다네. 아이고 무슨 복인지. 거기 건물이 낡아서 대청소부터 해야 한다는데 뭐하러 아까운 돈 써서 청소하는 사람을 써. 우리가 가서 같이 쓸고 닦고 하면 되지. 요 앞 세탁소에 강씨 있잖아. 그 댁이 갑자기 상을 당했다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어. 우리가 가서 음식이라도 좀 날라주고 오자. 말로는 우리라고 하지만 정작 가서 일을 하는 건 저 혼자였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야 한다면서 여기저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고 아픈 시어머니, 친구의 속옷 빨래까지 시켰죠.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며느리가 이런 일 해도 되겠어? 미안해서 어쩌나.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덕을 쌓아야 우리 아들 떡하니 사법고시 붙고 판검사 되지. 아니 남편이 판검사 되면 자기는 판검사 사모님 되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편하게 부려먹어.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시어머니를 어머니 대신으로 생각했던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하고 못되게 굴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이혼시키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미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날이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제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김장을 하고 대청소를 하고 음식을 날라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덕을 쌓는 일이라고 해도 마치 파출부 부리듯 함부로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그만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똑똑한 아들이 왜 자꾸 사법고시에 떨어지겠어?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인 탓이라니까. 내가 그년 얼굴만 보면 진짜 부하가 치밀어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사주, 궁합 그게 무시할 게 아니라니깐. 그때 점쟁이가 남편 앞길 막는 사주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우리 애 판검사하고 며느리는 변호사 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눈질끈 감고 결혼 허락한 건데 우리 아들이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에 저런 애 안 들였지.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어. 그래도 아들내미 이혼까지 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이제 곧 판검사 될 건데 요즘 세상에 이혼한 게 어디 흠이야? 그런데 걔는 독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눈치껏 떨어져 줘야 우리 아들 집안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장가 들 거 아냐? 아들내미는 뭘 하는데? 우리 애야 워낙 효자잖아. 엄마 뜻대로 하라고 그러지. 자기가 생각해도 나중에 판검사 되려면 마누라 배경이 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할 거 아냐? 괜히 마누라 집안 이상하다고 소문이라도 나서 우리 아들 발목 잡히면 나는 그 꼴 보고는 못 살아. 빨리 이혼시키는 수밖에 없어.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얘기를 듣고 있자니 손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얼른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두 다리가 바닥에 딱 붙은 채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김장까지 해다 바쳤던 전주댁과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험담을 하더니 새 며느리로 누가 들어오면 좋을지 이름까지 언급하더군요. 이미 눈여겨봐 둔 며느리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더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건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오빠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 하나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버텨왔는데 오빠와 시어머니는 제가 제 발로 떨어져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아득해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그 길로 오빠가 있는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독서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고 또 참았어요. 얼마나 세게 입술을 깨물었는지 입안에서는 피냄새가 가득했어요. 행여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수십 번 가슴을 치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머릿속으로 그 말만 계속 되뇌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은 오빠였으니 오빠 마음만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뭘 그거 갖고 바르르 떨면서 여기까지 찾아와? 여기 신림동이야. 고시생들 서로 얼굴 빤히 아는데 쪽팔리게. 솔직히 당신이랑 엄마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난 무조건 우리 엄마야.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평생 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우리 결혼하는 거 엄마는 극구 반대했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잖아. 그런데도 우리 엄마 마음 하나 돌리지 못한 당신 잘못이 더 큰 거 아냐? 오빠의 말을 듣자 마치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지금껏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건 저였어요. 시어머니와 오빠가 그리는 미래에 이미 저는 없었으니까요. 고시 공부까지 포기하고 식모살이나 다름없이 살았던 대가가 이거라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엄마처럼 가만히 참고만 있다가 허무하게 이혼당하지는 말자. 결심을 굳힌 채 집으로 돌아가자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장 보러 간다는 애가 남편 공부한다는 데는 왜 찾아가서 분란을 일으켜?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가 되겠어?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지나쳐서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당장 필요한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아이고, 며느리같이 잘났다고 시어머니를 개무시하네. 이래서 부모한테 못 배운 애는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닌데 내가 무슨 업보가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려고요. 애지중지 잘난 아들 판검사 만들고 싶으시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짜 제대로 앞길 한번 막아볼게요. 참, 돈 많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도 원한다고 하셨죠? 그런 집안에서 왜 이런 천박한 집안에다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원하신다니 어머니 뜻 꼭 이루시길 빌어는 드릴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별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 오빠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각오를 되새기며 다시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는지 사법고시 1차 시험부터 3차 면접까지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다니는 내내 좋은 성적을 받았고 변호사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로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저를 대하는 시선부터가 달라지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들에게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귀한 대접을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소개팅과 선 자리가 들어왔어요. 의사의 대기업 직원, 사업가까지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피해왔던 동문회도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법조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학연과 인맥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저에겐 다른 목적이 있었죠. 선영아? 변호사 됐다는 소식은 들었어? 축하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괜찮아? 오빠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일이 워낙 바빠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난다고 해도 내가 왜 오빠 엄마를 만나야 해? 혹시 오빠 엄마 치매라도 걸리셨어? 갑자기 웬 치매? 아니 그렇잖아.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라면 나 보기 싫다고 쫓아낼 국민안 하시던 분이 그걸 벌써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오빠도 조심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까맣게 잊은 모양인데 그 머리로 어떻게 사법고시 준비를 하려고 그래. 빨리 잘난 판검사 돼서 좋은 집안에 세장하도 하고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엄마한테 효도도 해야지. 그날을 마지막으로 동문회에서는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동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제가 이혼을 한 이유를 궁금해하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저는 그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했고, 뭐 그런 인간 말종들이 다 있냐며 저보다 더 흥분하던 동기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퍼날랐죠. 소문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퍼지다 보면 사실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 속의 오빠는 금수보다 못한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 후 결국 사법고시에 실패한 오빠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얼마 못 가서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렸나 보더라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사기로 고소를 했고, 그 사건을 동문회 선배가 맡게 됐다면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선영아, 내가 다 잘못했다. 솔직히 우리 아들은 죄가 없잖아. 나 때문에 너랑 헤어졌다고 애가 며칠째 곱기도 끊고 저러다가 뭔 일 나겠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둘이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로펌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죠? 잘난 아들, 저 같은 못난 며느리랑은 못 살게 하겠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신 거예요? 아들도 저보다는 엄마를 선택한다고 했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신다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살 붙이고 살았던 남편 아니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내가 너 떠받들어 모시며 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직업도 없는 백수에다 갚아야 할 빚도 산더미라면서요. 그런 사람이랑 변호사가 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예정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 집에서 나오던 날 저는 이미 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앞길 막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고스란히 돌려주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데 뒤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천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저를 쫓아내줘서 고맙다며 절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야 제 삶이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만약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의 사업이 망한 것도 제 탓이라며 무슨 모진 말과 행동으로 저를 괴롭혔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제 팔자에 그런 가족이란 없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동안은 오롯이 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가족이란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마지막 돌이라 생각하고 장례식을 찾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됐다고 하자 새어머니는 뜬금없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주영이는 애가 여려서 힘든 일 같은 건 못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때까지 네가 매달 생활비 좀 보태야겠어. 그래도 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키웠는데 그동안 못했던 자식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오히려 제가 살림해준 값을 받고 싶을 정도였지만 나이 들어서 추하게 늙은 새어머니를 보니까 대들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지더군요. 저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고 그 길로 은행에 가서 1억을 계모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을 이걸로 끝낼 수만 있다면 1억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앞으로 자식된 도리는 금이야 옥이야 키운 주영이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아직 젊고 몸 건강한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제가 갚은 은혜가 1억이면 주영이한테는 수백, 수천억 원을 받아도 모자라겠네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줌마. 그날 이후 늘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제 평생 이처럼 홀가분하고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모와 시어머니를 통해 그 말을 직접 경험하게 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에 비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